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A와 B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채권 행위라는 걸 했다는 거죠. 그럼 매도인은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만약에 팔았다면은 아까 의무와 권리가 발생했죠. 의무 위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이 건물을 상대방한테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등기도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그 어떤 의무가 발생하느냐. 대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약속 기일이 3월 1일이다. 요 날이 이제 변제기다. 그럼 요 날이 이제 이 사람은 건물 넘겨줘야 되고 요 사람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 날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요게 채권 총론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채권 총론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테마가 한 7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테마가 채무불이행이라는 테마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하죠. 그러면 상대방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판결받아가 강제로 물건 빼앗아오든지 계약을 해지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강구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뭔가 하니까 세상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3월 1일 날 변제기에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는 약속을 안 지키면 뭔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죠.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더라. 요게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주된 테마는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보자는 거죠. 계약을 체결하면 대개 채무가 발생하고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는 채권 총론의 주요 테마가 된다. 그런데 체결하였는데 계약을 제일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는 합의 해제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무슨 말인 거니까 이 3월 1일 날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1월 1일 날 매매 계약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없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합의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는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합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의외로 많아요. 우리 현실에서. 한번 봅시다.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없애버리면 된다. 이를 합의 해제라고 하는데 합의 해제도 계약이다. 이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 예가 해놨죠. 여러분들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켰다. 그러면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떡하죠? 한 1분 있다가 마음이 바뀌었다. 갑자기 짬뽕을 먹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떡합니까? 그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바꿀 때 이런 과정을 겪죠. 이 합의 해제하는 것도 계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제의하는 사람을 청약이라고 그러는데 사장님 짜장면 그거 취소시켜주고 짬뽕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때 중국집 사장이 만약에 짜장면에 대한 그게 음식이 완성되었다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 해버리죠. 그러면 합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짜장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짜장면에 대한 그게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장이 보기에는 짬뽕 바꿔줘도 되겠다. 그러면 예스 그러죠. 그러면 기존에 대한 짜장면에 대해서는 합의 해제가 이루어진 거고 새로운 짬뽕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의 해제예요. 합의 해제.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중국집에서 뭐라고 그러죠? 짜장면 취소시켜달라고 그러죠. 안 그럽니까? 취소시켜달라 안 그럽니까? 그거는 100% 잘못된 용어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민법을 공부하시면 합의해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취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잘못된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취소라는 말이 딱 4군데 나와요. 그거 이외에는 취소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딱 용어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짜장면 시켰다가 매매계약 취소하고 짬뽕으로 바꾼다. 짜장면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 것이다. 참고로 우리 현실에서 취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입니다. 나중에 이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는 겁니다. 무효가 뭐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죠.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 이 말은 효력이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고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의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제기에 자기가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무효사유라고 그래요. 무효는 처음부터, 첫날부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를 무효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4월 1일 날 이게 무효임이 드러났어요. 이게 알려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지킬 필요가 없는 거를 이 사람들은 물건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부당이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때는 서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무효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돌려받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런다. 근데 준 게 없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대로.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법률 관계가 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무효사유냐?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도 무효사유가 몇 개 나오고 채권법에도 무효사유가 몇 개 나오는데 그때마다 무효사유를 외워야 된다. 많지는 않아요. 10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게 무효사유인지.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취소사유가 또 나오거든요. 무효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입법자가 보기에 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하는 체결하는 과정에서 요런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심각한 하자가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요 정도로 심각한 하자는 아니고 요거는 취소 사유라고 봐야 된다.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냐. 요거 구별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요 양자의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보거든요. 근데 취소 사유는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외우기가 좋죠. 그래서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취소 사유는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외우기가 쉽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죠. 아니 선생님, 어떤 거는 왜 무효 사유고 어떤 거는 왜 취소 사유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국회가 또 입법을 할 때 이게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옛날에는 취소 사유인데 이제는 무효 사유로 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마다 그 나라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 사유구나, 이거는 취소 사유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가봅시다. 자, 2번의 무효 사유의 존재. 계약이 성립하였지만 계약의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 중대한 하자가 포인트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중대한 하자입니다. 있으면은 그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 계약은 사실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 당사자들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지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민법은 아예 무효 사유를 대개 명문의 규정으로 두는데 안 두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첫 시간 공부한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그랬죠.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왜 규정을 두지 않았느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별도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있는 무효 사유 외우셔야 되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냥 외워 나가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이제 외워 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거를 다 일일이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서 안 됩니다. 하여튼 계략적인 거를 아시라는 거죠. 자, 10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취소 사유가 나오겠죠. 취소권의 행사. 그런데 자, 계약을 체결할 때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에서 정한 하자가 4가지가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법률행위를 할 때는 뭔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미성년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고 그럽니다. 미성년자 말고 사실은 2-3사람 더 있는데 일단은 미성년자 하시면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요즘은 재주가 있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연예인들도 있고 자기 재산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서는 못한단 말이죠. 판단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얘들은 만 19세가 될 때까지는 법정 대리인이 의무적으로 딱 붙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성년이 되어버리면 법정 대리인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세가 될 때까지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면 후견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의 동의를 받고 거래를 해야 돼요. 미성년자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가 독단적으로 팔았다,
받았다. 그러면 취소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착오를 일으켜 거래한 자, 착오인데 이거는 중대한 착오여야 되는데 나중에 민법 총칙 109조 공부할 때 요건이 상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사기를 당했다. 보호받아야 되겠죠. 강박은 강한 협박입니다. 그래서 보통 협박이 아니고 센 협박을 받아가 어쩔 수 없이 거래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네 사람은 사기나 강박을 한 가지로 묶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110조 조문에 한 조문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세 가지죠. 그런데 사기 따로 강박 따로 보는 게 좋고요. 그럴 때는 이게 네 가지가 됩니다. 그 따로따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사기나 강박을 당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취소권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일방적으로 아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권리 측면에서는 형성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행사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겠죠. 그래서 민법은 취소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이 네 가지 경우에만 취소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해제와 혼동하여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취소 그러면 요 네 가지 딱 외우셔야 돼요. 자, 무효와의 차이. 일단 유효다. 그런데 취소는 무효와 큰 차이가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17세 미성년자가 있는데 얘가 지금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지금 B에게, 이 A가 B에게 건물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너 아직 미성년자니까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 법에서 너 좀 보호해줄게. 얘가 19세 될 때까지는 누군가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법정 대리인이 얘가 요 매매 계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계약은 완벽해요. 근데 얘가 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도 받지 않고 혼자서 멋대로 지금 계약 체결했다는 거죠. 이때 자, 만약에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5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죠. 그럼 이 사람은 5억 수령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기 받았겠죠.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요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돼가지고 한 3월 1일쯤이 되니까 이게 7억으로 이게 가격이 폭등이 됐어요. 그럼 얘는 8원 얘는 굉장히 억울해하겠죠. 그럼 이때 얘는 폭등이 되면 3월 1일 날 얘가 뭐 하는 거냐? 취소권 행사해버리는 겁니다. 나 취소권 행사하겠어요. 왜? 저는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거래해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 취소하겠습니다.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취소되면은 얘는 5억 돌려줘야 돼요. 근데 취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3월 1일 날 얘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요날 1월 1일 날 맺었던 매매 계약은 3월 1일부터 취소가 되겠습니까? 취소가 되면 이게 무효가 되거든요. 3월 1일부터 무효가 되겠습니까? 1월 1일 처음부터 무효가 되겠습니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이게 아니에요. 요거를 우리가 소급이라 그럽니다. 소급.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월 1일 날 내가 취소권을 행사했는데 그날부터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1월 1일부터 이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급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넘겨줄 필요가 없는 애였죠. 처음부터 이 계약은 무효니까. 근데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이 건물을 부당이득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5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받을 금액이 아닌데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5억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억 돌려주고 그 다음에 B로부터 건물 받으면 건물은 몇 억짜리가 지금 오는 겁니까? 7억짜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얘는 가만히 판세를 보다가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면은 취소권 행사해가지고 건물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월 1일이 됐는데 이게 3억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럼 A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 내버려두면 되죠. 취소권 행사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취소권 행사가 찾아오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대로 두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미성년자는 얘가 잘못한 거잖아요. 법에서 부모 동의받고 하라는 지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이기는 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우리 민법의 최고 원리가 뭐냐? 미성년자 보호라고 치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는 지금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사람 5억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1억을 썼어요.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억이에요. 그럼 이 사람 얼마 돌려주면 되는 줄 아세요? 4억 돌려주면 돼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소비한 건 안 돌려줘도 돼요. 아니, 그럼 이 사람은 다 소비했다고 그러겠네. 그거는 민사소송법에서 법정에서 이야기할 문제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민법은 이론이거든요. 좀 있으면 나오는데, 민법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미성년자는 또 돌려줄 때.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항상 그러죠. 미성년자일 때 내가 이거 알았더라면 내가 한 건 했다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문이 우리 민법에 10개 넘어요. 10개. 도처에 전부 보면은 전부 미성년자를 다 보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라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짊어질 그 일꾼들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보호하겠다. 이게 입법자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소권이 뭐냐? 무효하고 차이점은 무효는 가만 내버려둬도 처음부터 이거는 의미가 없죠. 효력이 없죠. 근데 취소권은 일단 유효한데 나중에 취소권자가 이거를 취소해버려야 비로소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취소권자는 자기가 나중에 상황 판단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다르게 하겠죠. 자기가 취소권 행사가 유리하면은 취소권 행사할 거고 취소권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대로 갈 거고 이게 취소권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권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4가지 경우밖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자, 가봅시다. 무효와의 차이. 다시 처음부터 취소는 무효와 큰 차이가 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일단 그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황이 흘러가는 게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취소권자는 그 계약을 취소시켜 그날부터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처음부터 무효인 거다.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습니다. 취소권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기간 내에 행사할 것.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지금 2000년도에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0년도에 나중에 2010년도에 오니까 이렇게 폭등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10년이 지나가지고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느냐? B는 또 딴 사람한테 또 이 물건 팔았을지 모르고 C는 또 딴 사람한테 또 팔았을지 모르는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거 취소권 행사하면 법이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소권은 146조에 가보면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만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래서 그게 취소와 무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저 사람에게 취소권이 있다 하더라도 날짜가 너무 지나버리면은 요 날까지 취소권 행사해야 되는데 취소권 행사 못했다. 그럼 이 사람 취소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은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짜가. 기간 지나버리면 못하니까. 그래서 취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민법 총칙 공부하면 이거와 관련되는 재미있는 판례가 몇 개 나오는데 취소권은 기간의 제한이 있다.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무효는 100년이 지나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 기간 내에 행사할 것. 그 이외에도 취소권을 무한정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소권은 추인이라는 말 의미는 모르셔도 됩니다. 어찌됐든 일정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은 소멸하므로 그 계약은 유효로 확정된다. 그러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100년이 지나도 무효 주장해가 내 물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예외가 막 생기는데 큰 차이가 있다. 참고 우리가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무지 중요하다. 양자의 차이 2가지는 꼭 숙지하여야 하며 물론 다른 차이도 더 있지만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민법을 공부할 때 왜 우리가 무효 사유를 공부하고 취소 사유를 왜 공부하는지 요거 이유를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민법에 한 걸음 더 접근한 거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험을 좀 쉽게 낼 때는 요거를 그냥 많이 냈어요. 다음 중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이게 이제 노무사 시험 초창기 문제였거든요. 뭐 그런 거는 사실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이제 요즘 와서 그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문 중에 하나, 아직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요런 사유는 무효 사유이다 아니다 구별할 줄 아느냐 그런 거 아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공부해 나가실 때 하나씩 나옵니다. 요거 공부할 때 하나 나오고 하나씩 무효 사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합을 한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해제권 혹은 해지권의 행사 개념. 해제권도 취소권과 같이 형성권이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거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사유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일,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해제 그러면은 외우셔야 돼요. 채무불이행과 해제는 동면의 양 그거예요. 무조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 요건이 뭐냐? 채무불이행 딱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거 지워버렸네. 얘가 지금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는 지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민법은 지금 취소 사유로 지금 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는 지금 이게 뭔고 하니까 요 두 사람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대한 하자면은 무효 사유로 가고 우리 민법에 정한 4가지 하자가 있으면 취소 사유로 가는데 포인트는 뭐냐? 무효건 취소건 매매 계약 체결할 때 하자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이 계약을 착오에 빠져서 했다든지 사기당해서 했다든지 강박을 당했다든지 의사 무능력자가 했다든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해제는 그게 아니에요. 해제는 자 조금 전에 지금 3월 1일 날 지금 이 사람이 변제기에 이르러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제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죠. 요게 발생한 겁니다. 요게 발생한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요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 달라, 물건 달라 막 독촉을 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채권자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요. 이럴 때 이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 계약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해제권은 반드시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제하고 무효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 이야기죠. 약속을 안 지키더라. 자, 봅시다. 개념. 2번 취소와의 비교.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기존 계약을 없앨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요건이다. 취소는 위에서 말한 4가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여야 한다. 해제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한 경우이다. 앞으로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채무불이행을 반드시 떠올려야 한다.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A, B가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뭐 건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얘가 3월 1일 날 이거를 채무를 불이행한다. 그러면은 B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딴 사람한테 가서 이거 건물 사야 되느냐? 근데 아직 건물 매매 계약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또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뭐 건물 넘겨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월 1일 정도 칼을 빼는 거죠. 야, 나는 이 계약 없애겠다. 이게 바로 해제권 행사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월 1일 날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면은 요 매매 계약은 5월 1일부터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취소하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없어져요.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처음부터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소급표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없어져버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얘는 건물 넘겨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얘도 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둘 다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죠. 요런 제도를 해제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제도를. 자, 그래서 봅시다. 앞으로 해제라는 말이 나오면 채무불이행을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자, 넘겨보시죠. 3번. 해제와 해지의 차이. 양자는 딱 한 가지만 다르므로 그것만 알면 된다. 아닌데, 어떻습니까? 이제 해지를 봅시다. 해지도 계약을 없애는 건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두 사람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매매 계약하고 달리 어떻게 부르는 거니까 계속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계속 그 기간이 장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루 단기 임대차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좀 장기를 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적 계약. 매매는 한번 매매하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행기는 우리가 2달 후로 할 수 있지만 요 매매 자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 계약하고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매달 이제 임대료를 낼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그런데 만약에 5월달 임대료 안 냈다, 6월달 임대료 안 냈다, 2달 임대료가 체납됐다. 요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집주인은 선택할 수 있죠. 보증금에서 까나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달에 이 사람이 나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해제를 뭐라 그랬는 거니까 요날 의사표시를 하면은 7월 1일 날 의사표시를 하면 요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임차인이 6월 달까지 이 집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인증해 주는 게 편하죠. 요거는 우리가 이걸 없앨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까지는 이때까지 한 거는 유효라고 인정해 주자. 이제 나가라고 했으면 요날부터 이 계약은 없어진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해지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가 뭐냐? 해지는 요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거고 쉽게 말하면 소급효가 없는 거고 해제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요건은 똑같다.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은 똑같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해제라는 말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제일 위에 양자는 딱 한 가지만 다르므로 그것만 알면 된다.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즉 소급적으로 그 계약은 실효.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아실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2차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계약을 취소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을 해제하면은 이 계약도 없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얘는 과락받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면은 무효라는 표현을 안 하고 실효라는 말을 씁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취소와 무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약 체결할 때 뭔가 하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해제는 계약 체결할 때 아무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효라는 말을 써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둬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만 봐도 얘가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계약 해제했는데 무효가 되었다 이러면 아 얘는 개명을 모르는 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2차를 치는 게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어떠하다가 둘째 절 취소 무효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계약은 실효가 된다.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표현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제는 적어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기 때문이다. 잘못이 없었는데 그걸 무효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이야기죠.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 1년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5, 6월 2달 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7월에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 연체가 돼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 임차인이 살았던 1월 6월까지의 임대까지 부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해제와 구별하여 해지라고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해지는 해제와 거의 같은 개념인데 따라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한다.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해지한 그날부터 없앤다.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알면 좋다. 그래서 해지 개념. 그러면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사법시험이 있다면 2차 문제를 이걸 내겠어요. 아직 이제 여러분이 제가 무효 사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논점에서 좀 빠져야 되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해보라. 나는 이걸 50점짜리 논술로 내겠어. 그러면 자 처음에는 짜장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짜장면 매매 계약을 없애고 지금 짬뽕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 짜장면 계약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애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에게 취소권이 있느냐 이걸 논해야 되겠죠. 취소권이 아까 4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착오에 빠져서 짜장면 매매 계약 체결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박당했을 때거든요. 아니 내가 짜장면 시킬 때 주인한테 협박받아서 시켰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기당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내가 큰 착각을 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말이 되죠. 중고등학생이 중국집에 와서 짜장면을 시켰다.
나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짬뽕으로 바꿀 수가 있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했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나중에 민법 8조를 공부해보면 미성년자는 용돈 받은 거는 혼자 쓸 수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원래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7,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돈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혼자 택시 탈 수 있고 전철 탈 수 있고 짜장면 사 먹을 수 있고 커피, 그게 다 8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집에 와서도 미성년자는 혼자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권 발생 안 해요. 예외적으로. 그럼 취소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죠. 해제금 발생합니까? 요건이 뭐라고요? 중국집 사장이 뭘 해야 돼? 채무 불이행을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음식점 가셨을 때 음식을 기다리는데 30분, 40분 안 나온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비슷한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더라도 그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더 갖추어야 되는데 한 번 독촉을 해야 돼요. 그 채권법에 나중에 나오는데 그걸 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주세요라고 최고했는데도 여전히 짜장면이 안 나온다. 그때는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음식점 가시가 함부로 나가지 마라 이야기죠. 독촉 한번 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제권이지.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거 없죠, 보통. 해제권도 없어요. 세 번째, 이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으면은 짜장면 매매 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이거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짬뽕으로 바꿀 수가 있죠. 무효사유 있을까요? 무효사유가 굉장히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못 바꾸네, 얘는. 못 바꾸네.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합의해제예요. 합의해제. 중국집 사장하고 내하고 합의하에 이거를 없앨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비로소 짬뽕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 논해야 돼요. 다 논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한 번 계약을 체결하면은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럼 상대방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계약을 한번 체결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합의하에 한 거니까 그걸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다. 그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을 때, 그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계약에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되면은 계약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계약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거 공부하느냐?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느냐?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요런 일이 있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공부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로 속에 소급 봅시다. 민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소급표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했죠. 소급표라고 그랬죠. 취소권 행사하면 그날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약 해제하면 그날부터 계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실효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급이란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민법에는 소급이 되는 게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10가지. 법조문에 보면. 일단 법조문에도 그렇고 판례도 소급을 인정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단골 문제거든요. 다음 중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소급이 일어나면은, 이게 형사는 제형 법정주의에서 소급을 인정하면 큰일 나요. 지금 오늘 내가 행위한 게 아무 법에 그 형벌 규정이 없어가 내가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한 달 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너 그 당시 그거는 범죄야. 너 감옥에 가. 이러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사는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물론 아주 극한 예외는 있는데 근데 민사는 입법자가 보기에 요날 행위가 일어났는데 요거를 법적 효력은 좀 앞당겨줘도 당사자 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민사는 소급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면 문제는 요 날부터 요 날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지 이게. 한번 봅시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놨는데 민법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소급이 때문에 예를 들어보자. A가 실종 선고라는 것을 받아서 사망 간주가 돼. 비행기 사고가 나서 실종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종 선고는 민법 정식 한 27조에 나오는데 그럼 뭐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되고. 자, 요 날 그래서 하여튼 얘가 요 날 사망으로 간주된 날이 2000년 1월
사망으로 처리가 됐어요. 문제는 뜻밖에도 그러면 이제 요 날부터는 이 A가 만약에 실종자라고 하면은 요 사람의 재산은 요 날부터 상속이 되었겠죠. 상속인들에게 상속인이 되어가 이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이 재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현금을 상속받았으면 이 사람은 뭐 물건을 사든지 뭐 소비했든지 뭐 예금을 했든지 자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건물을 상속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팔을 수도 있고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서 현금은 소비했을 것이고 건물 등은 매도할 수도 있고 변화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A가 생환하면 근데 이게 현실에서 있겠습니까? 비행기 사고가 나서 이 사람 실종 선고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없어요. 이 부분은 판례는 없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공부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데 A가 생환하면 이 사람 죽은 사람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5년도에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그럼 2005년도 1월 달에 이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법정에 가가지고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제 하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했죠. 기존의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요때 취소라는 말이 나오죠. 요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취소라 그래가지고 광유의 취소라 그래요. 아까 제가 민법은 취소의 그 4가지만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국가기관의 취소는 그냥 이거 민법상의 취소는 아닙니다. 그냥 국가기관에서 그냥 하는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의미의 취소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실종 선고가 취소되면 질문 드려보죠. 요 A라는 사람은 요 날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었던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겠죠. 돌아왔으니까. 이날부터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실종선고 취소는 일어났는데 이거를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전부 부당이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그럼 이 사람은 이때까지 물건 돈 쓰고 뭐 하고 물건 팔고 난리가 났을 건데 요 사이에 일어났던 이 변화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야기죠. 이거 전부 이 실종자에게 원위치 시켜버리면은 중간에 일어났던 거래의 안전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거냐, 항상 그 테마라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얘가 진정한 권리자죠. 살아 돌아왔으니까. 근데 요 중간에 거래가 일어났다면 이 거래의 안전은 또 어떡할 거냐? 이게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규정에 가보면은 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험의 테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진정한 권리자 보호냐, 거래의 안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넷째 줄입니까? 2005년 1월이라고 치자. 자, 이때 실종선고 취소에는 소고표가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를 소고표라고 한다. 그러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있었던 재산 상황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부 원위치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소고표가 있게 되면 그 사이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위에서 본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것인가, 거래의 안전을 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 소고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시험의 단골 문제다. 그 다음에는 진실한 보호자와 거래의 안전을 어떻게 저하하는지를 봐야 된다. 굉장히 민법에서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화를 줍니다. 양쪽을 절충하는 규정을 민법에 가보면 있어요. 그걸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법원에서 실종 선고 취소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취소하는 것인데 이를 넓은 의미, 광해의 취소라고 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말하는 원래의 취소는 4가지 사유로 제한되어 있고 이것이 취소의 원래 개념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요거는 그냥 예외적이라는 거죠. 국가기관의 취소는 그냥 우리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12페이지. 일단 프린트 다 하고 혹시 시간이 나면 프린트에 없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트는 오늘 일단 소화를 해야 돼. 대항의 의미. 민법에서 대항이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와요. 대항. 무슨 소리입니까? 주장할 수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다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항할 수 있다.
채권 양도가 채권 총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민법 총칙 읽다 보면은 간혹 등장을 하니까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민법에서 대항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온다. 대항은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대항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개념 정도만 일단 알아보자는 거죠. 채권 양도. 갑이 을에게 1억은 지금 돈 받을 거 있습니다. 그럼 요 사람은 채권자죠. 요 사람은 채무자죠. 근데 이 사람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요 채권을 병에게 지금 넘기는 겁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채권 양도라고 그러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행위가 있다고요.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명동에 가보면 채권 사고 팝니다. 이런 거 있죠. 뭐 매매일 수도 있고, 뭐 공짜로 이 사람한테 정리할 수도 있고, 이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원인 행위가 뭐든지 간에 채권 양도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채권 양도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도 일종의 이게 만약에 매매다, 계약이라고 치면은 갑과 병의 합의만 있으면은 채권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여를 안 합니다. 채무자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여가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합의만 보면은 채권은 넘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채권자가 아니죠.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채권자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게 변제기가 요 1억원 변제기가 5월 1일이라고 치죠. 그럼 합의는 만약에 4월 1일 날 받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한 달 있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 청구할 거 아닙니까? 채권자는 맞죠. 그러면 어른 이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되느냐, 변제를 해야 되느냐. 원래는 채권자니까 변제해야 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생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 1억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주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요 병이 내가 새로운 채권자임을 요 사람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즉 대항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요 채권이 요 사람한테 넘어갔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야 되겠죠. 이때 갑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해주면 됩니다. 채권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면 통지가 없으면 을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통지나 승낙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을 채권 양도의 승립 요건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많이 내거든요. 승립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채권은 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넘어간 거고 성립이 된 거고, 단지 요 사람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통지나 승낙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우리는 이런 거를 대항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갑이 을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사정상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다. 매매 정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채권도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재산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재산의 일종이 됩니다. 문제는 을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갑과 병의 합의만으로 채권은 양도되었기 때문이다. 병이 새로운 채권자임을 내세워 을에게 1억원을 청구하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병이 채권자이면 틀림없지 않은가? 이때 병이 을에게 신채권자임을 주장 혹은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항 요건은 갑의 통지 혹은 을의 승낙인데 개념 정도만 일단 알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2번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도 굉장히 중요한 조문인데 이 갑 법인이 있는데 을이라는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때 여기에다가 제약을 두는 겁니다. 함부로 못하게, 돈 함부로 못 빌려오게. 당신이 나가서 돈 빌려올 때는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라 하든지 일종의 제약을 두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요 대표권을 제약을 두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거니까 요게 일단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이제 효력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정관의 관련 규정을 적어 놓아야 돼요. 우리 회사는 대표권 제한에 요런 것을 지금 하겠다 해가지고 정관의 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표권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정관이라는 것은 이 법인의 내부자들만 보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회사 정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회사에 어떤 대표권 제한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대표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부에다가 이런 사실들을 또 밝혀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는 대표권 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를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을 읽다 보면 대항요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은 아까 제가 첫 시간에 했죠. 부동산이 소유권이 우리 언제 넘어오느냐? 일본은 언제 넘어온다고 그랬죠? 물권 행위만 하면 넘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등기는 뭐라 그랬어요? 대항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그랬죠. 성립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 각 법인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이제 정관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대표권 제한은 일단 효력은 발생한다. 41조. 문제는 법인 외부에 있는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인은 우리 회사에는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부 사람들에게 대항 혹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인 등기부에 그거를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부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가지고는 61조 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하면 됩니다. 참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법률혼, 사실혼 이런 말을 하는데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혼인도 여러분들 계약입니다. 서로 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권 행위도 합의였죠. 물권 행위도 합의였죠. 계약이죠. 가족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혼인 신고를 해야 되죠. 질문 드려보죠. 그러면은 혼인 신고를 안 했다. 두 사람이 혼인 의사의 합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법률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사실혼이라고 그래요. 사실혼.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인 차이는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실혼은 인척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혼은 법률혼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사고 날 때 위자료 청구권 다 인정되고요. 거의 뭐 법률혼 똑같은데 두 가지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혼이 되는 거죠. 요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대항요건이냐? 이거 성립요건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하면 법률혼 자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항요건인지 성립요건인지 이제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민법의 대항요건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올 때마다 외우시면 돼요. 나올 때마다. 한번 참고 보시죠. 법률혼이 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 혼인신고는 대항요건일까? 그렇지 않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예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혼인의 성립요건이지 대항요건이 아닌 것이다. 제3법에서 대항요건은 몇 개 되지 않으므로 외우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요거는 뭐 썩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민법 초창 처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출생신고는 이 사람이 4월 1일 날 태어난 걸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실제 태어난 날짜하고 출생신고가 날짜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때 질문. 이 사람은 4월 1일부터 사람이 됩니까? 3월 1일부터 사람이 됩니까? 질문이 취지는 아시겠죠? 요거 3월 1일이에요. 요거는 요 신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요런 거를 보고적 신고라 그러는데 요거는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 정정이 돼요. 잘못됐으면. 근데 혼인 신고는요. 요런 거를 창설적 신고라 그러는데 요거는 신고를 해야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를 창설적 신고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법은 보고적 신고예요. 대부분. 근데 혼인 신고만 창설적 신고예요. 혼인 신고. 이혼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런 차이가 있죠. 요거 지금 시험에 또 요거 별표 다섯 개가 단골 문제거든요. 굉장히 쉬운 거죠. 요 날 실제로 출생한 거하고 신고 날짜가 다를 때 이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뭐 이런 취지인데 의외로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요. 이런 거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거죠. 거저 주는 문제죠, 사실은. 자, 이제 오늘 또 하는 것 중에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미리 요 공부를 좀 해놓으시면은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또 대항이라는 말이 나오죠. 허위 표시를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셨는데 자, 사례 1번 봅시다. 을이라는 사람은 지금 누군가 갑이라는 채권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곧 이 사람한테 대해서 지금 강제 집행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채무자라는 거죠.
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 만약에 유일한 재산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유일한 재산. 그게 요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부동산 그냥 뭐 없는 건물이라고 칩시다. 뭐 토지건 건물이건 부동산 생각합시다.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병하고 1월 1일 날 매매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는데 재산을 빼돌리는 거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요 사람한테 이전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가 이 사람으로 나타나죠. 이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민법 108조에 가보면 이런 행위를 우리는 엉터리로 하는 가짜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고요. 이럴 때 요 허위표시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08조에 보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허위표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엉터리로 하는 속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우리 민법에서 무효라고. 이제 무효의 의미는 좀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자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자, 이때 문제가 생겨요. 질문 드려보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을일까요? 병일까요? 이거를 먼저 밝혀야 돼요. 근데 이게 학설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법에서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그럼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죠. 그럼 이때는 을을 소유자라고 봐야 된다. 이런 학설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찌됐든 등기부에 지금 얘가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일단은 얘를 소유자로 봐야 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거 등기 말소해가지고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 전까지는 얘를 소유자로 봐야 된다. 이런 학설이 또 하나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학설은 양학설이 다 있는데 학설이 있을 때는 판례가 있으면은 절대로 학설은 시험에 안 나와요. 판례가 나옵니다. 그럼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죠. 판례를. 우리 판례는 뭐냐? 이렇게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등기는 넘어갔다. 그럼 이때 현 시점에서 소유자는 누구냐? 을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을이 소유자예요. 우리 판례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 읽어볼까요? 사례 1번.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의 강제집행을, 그러니까 제가 민법은 아까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그때마다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내가 오늘 이해했으니까 오늘 막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 있으면 이거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자꾸 매일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자, 그래서 을의 행위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이는 민법에서 무효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알겠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병의 소유자라고 기대어 있는 게 문제다. 제가 미리 설명 다 드렸죠. 13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학설은 두 가지가 있다.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부동산은 등기부와 관계없이 을이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등기부에 병의 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까 병이 그 등기를 말소하기까지는 일단 병을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두 견해가 모두 일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판례가 있다면 판례 외워야 된다. 판례가 있다면 학설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고 봅니다. 판례는 을을 소유자라고 보면 된다. 자, 요까지는 1단계입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 그러면은 얘는 병은 무권리자예요.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필 을은 병을 자기 친구라고 믿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줬겠죠. 둘이 짜고서. 근데 사람이 이제 견물생심이라고 얘는 등기부상으로 자기가 소유자라고 돼 있으니까 또 막 돈이 급히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정을 만나가지고. 내 거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칩시다. 5억이든 10억이든 매매계약을 체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공신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공신의 원칙. 그러면 정은 등기부를 떼봤을 거 아닙니까? 등기부 떼보니까 병이 소유자라고 나타나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등기부를 믿은 거죠. 그래서 돈 주고 이 사람으로부터 등기 넘겨받아가지고 이전 등기까지 격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등기부를 보면 이제 정이 소유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나중에 한 5월 1일쯤 돼가지고 을이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소유자다. 얘는 무권리자다. 얘는 등기부를 신뢰하고 매수했지만 우리 민법은 원칙이 등기부를 믿은 사람은 보호가 안 된다더라. 그래서 너는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어른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까 을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을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등기부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 안 되니까. 그러면 겁이 나서 거래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때 우리 민법은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있을 때는 얘가 예외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108조에 가보면 그 규정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108조 2항이라는 데를 가보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유명한 규정이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조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얘가 소유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원래는 부동산의 경우에 공신의 원칙이 부정되기 때문에 얘가 이기는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거꾸로 얘가 이겨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사례 2번 병이 등기부에 자신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정에게 매도하였다. 치자, 정은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였을 것인데 정은 보호될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다.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거래의 안전을 너무 침해하니까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경우이다. 108조 2항을 보면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적어보겠습니다. 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요 대항이라는 말은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그럼 요 뜻부터 허위 표시의 무효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말은 요 말은 을이 소유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판례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일 때는 등기부는 얘가 소유자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소유자는 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허위 표시의 무효라는 말은 을이 소유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물권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만은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만. 그러니까 얘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선의이어야 되고 제3자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는 보호가 돼요.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가 소유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만은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럼 얘가 이 요건에 맞느냐 이거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선의는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실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를 몰라야 될까요? 얘는 정은 요날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이전에 이미 1월 1일 매매 계약이 있었잖아요. 요게 허위 표시라는 거를 몰라야 돼요. 요게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얘가 3월 1일 날 병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때 그 이전에 병은 또 을하고 이런 가짜 거래가 있었잖아요. 요게 허위 표시였다는 거를 얘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대개는 모르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거를 몰라야 된다. 몰라요. 그래야 얘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얘가 허위 표시, 두 사람이 허위 표시라는 거를 뻔히 알고서 얘가 거래했다. 그럼 얘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잖아요. 자격이 없죠. 민법은 선의자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여야 돼. 제3자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얘가 매매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3자가 돼요. 이해관계만 맺으면 제3자가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하실 때 하면 되고, 여하튼 선의, 얘는 제3자는 그냥 대부분의 경우에 됩니다. 선의여야 보호가 된다.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악의자는 보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의 예외로서 얘가 보호가 된다. 그럼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우리 민법에 몇 군데 있느냐?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쉽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위 사례에서 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등기와 관계없이 부동산 소유권은 을이라는 점은 확인하였다.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을은 자기가 소유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까 을은 정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반사적으로 정이 소유자가 되니까 거래의 안전이 보호되는 것이다. 정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이 선의의 제3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선이라는 것은 정이 병과 거래할 때 이전에 을과 병의 거래가 허위 표시였다는 것을 몰라야 한다는 뜻이다. 제3자의 의미는 조금 전문적인 해석을 요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다. 참고. 그러면 의문이 될 수가 있다.
선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를 알았다 몰랐다 이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아니 법정에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현상인데 법정에서 정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간단히 답을 하면 이는 민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민법하고 민사소송법이 요게 민법이고 요게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면은 요거는 우리가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는 것은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어떤 법적 효과를 받느냐 이거를 규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여기서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킬 때 권리 구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민사소송법인데 요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은 우리 시험에 나올 리가 없죠. 이 증거법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그거 입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선의자이면 보호된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실 때 아니 선생님 얘는 그럼 법정 가서 맨날 선의자라고 주장하면 되겠네요. 아 그거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건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선의자만 보호된다. 근데 요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뭔가니까 요게 골치 아파요. 요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에 단골 문제인데 요거는 시험에 나오면은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럼 입증 책임 뒤에 있을걸요.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민법을 공부하니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의 영역으로서 증거법에서 단다. 민법은 실체법으로서 요건과 효과만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증책임, 이와 관련하여 입증책임이라는 문제가 있다. 법정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그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역시 민사소송법의 영역인데 우리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된다. 아마 겹치는 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판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문가들도 원고한테 입증 책임이 있는 건지 피고에게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당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거는 잘 모르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가 나오면 그때마다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아주 어려운 입증 책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문 드려보죠. 제가 친구에게 돈 100만 원 빌려줬어요. 100만 원 빌려주면 있으면 차용증 받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돈 갚아라 그러니까 친구가 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법정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법정에 가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를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제가 입증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일 거 아닙니까? 이때 저한테 있어요. 빌려준 사람에게. 그걸 제가 입증 못하면은 실제로는 빌려줬다 하더라도 지는 겁니다.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이제 목격자를 데리고 와서 이길 수가 있는데 목격자도 없다, 차용증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저는 지는 거예요. 그게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소송에서 완전히 성패를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영역이에요. 아주 어렵고.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 아주 단골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죠. 자, 넘겨보시죠. 추정,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정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정은 자기가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선의자임을 입증해야 되죠. 그럼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이 이야기죠.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입증해야 되느냐? 입증하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입증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소송에서 진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거의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대개 지금 구조 자체가 누구를 보호하는 구조입니까? 지금 정을 보호하는 구조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얘가 속마음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일단 선의로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은 아마 처음에 요 두 사람이 허위 표시라는 거래를 했는데 모르고 거래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얘는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얘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개념은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그래요. 추정. 그래서 거기 추정이 나오죠.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위 사례에서 을은 정의 악의를 입증하여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할 것이고 정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입증 책임입니까? 판례는 정의 선의가 추정된다고. 별표 5개 해가지고 뭐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정의 선의인지 악의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선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다. 그러면 정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을이 정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을은 소송에서 지는 것이다. 추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비교. 자, 이제 요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죠. 이제 조금 요런 식으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건데. 을과 병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등기가 이 사람한테 넘어갔다. 병은 3월 1일 날 돈이 필요해가 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래서 정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런데 지금 5월 1일 시점에서 딱 보니까 이 첫 번째 1월 1일 날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 이미 밝혀졌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거는 방금 공부한 바가 있었죠. 이럴 경우에는 정이 선의의 제3자이면은 요 요건을 갖추면 얘가 보호된다 그랬죠. 요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얘가 보호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자, 두 번째. 을과 병의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가 아니고 법을 위반했어요. 이런 거를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그럽니다. 강행법규가 뭐냐?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를 강행법규라고 그래요. 지금 거기 일단 읽고 합시다. 그 밑에 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 법령 중에서 박사안에 있습니다. 박사안에. 법령 중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고 사회 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강행 규정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법률행위를 할 때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여기서 법은 강행 규정 혹은 강행 법규를 의미한다.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은 위반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강행 규정을 위반하며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일단 알아두십시오. 오늘 처음 나온 건데 그러한 계약은 법이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질문 드려보죠. 우리 민법 4조에 보면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성년, 성년을 나누는 날짜가 아까 만 19세라고 그래요. 만이라는 건 없어요. 그거 보면 그냥 19세라고 돼 있어요. 자, 요런 법규가 있는데 당사자가 어떤 약정을 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18세를 기준으로 하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정신연령이 높은데 이 법이 좀 이상하다. 어찌됐든 간에 법이 이상하건 말건 우리는 18세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요 사람들의 약정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거 인정 안 돼요. 요거는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거거든. 요 규정은. 뭔가 우리가 추상적이지만 이거는 사회 질서 나이를 기준으로 딱 이거 해놓은 거는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규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규정을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법하고 다른 약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약정은 의미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무효예요. 무효. 법대로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강행 규정. 그 다음에 467조 2항에 가보면은 제가 이제 온라인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채무자는 대전에 살고 있다.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됐을 때 채권자, 서울에 살고 있는 채권자인 제가 대전에 돈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대전에 살고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러 와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법 규정에는 지참채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니까 채무자가 갚으러 와야 돼요. 돈을 지참해가지고 갚아야 돼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당사자가 뭐라고 약정해 주는 거니까? 아니, 그냥 대전에서 갚자. 채무자의 주소에서 갚자. 이렇게 법하고 다른 약정을 했다는 건데, 요건 이제 채권자의 주소라고 돼 있는데, 당사자는 이렇게 다른 법하고 다른 약정을 했다는 거죠. 요 약정은 인정될까요? 인정 안 될까요? 요거는 인정이 돼요. 왜? 요런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 그럽니다. 사회 질서와 관련 없다는 거죠. 돈을 어디서 갚을 거냐? 그게 무슨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요 규정과 다른 약속을 하면은 이때는 이 법 규정에는 의미가 없고 당사자의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을 왜 두었지? 그거는 당사자가 약정을 안 했을 때를 대비하는 거죠.
당사자가 약정이 없으면 법대로 하는 거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행규정은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고, 임의규정은 이거를 어겨도 되고, 그래서 법은 크게 봐가지고 강행규정, 임의규정 두 가지로 있는데, 그럼 어떤 게 강행규정이고 어떤 게 임의규정이냐?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결국은 법정에 갔을 때 판사가 법의 취지를 종합해가 요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요 규정은 강행, 이렇게 되는. 시험에 이것도 별표 5개가 해마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요 규정은 판례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그건 별표 5개입니다. 무조건. 그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재밌는 판례인데, 요즘도 그런 거 많죠. 공인중개사법의 법 규정에 어떻게 되는 거니까 300만 원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이렇게 법 규정이 됐다고 칩시다. 근데 당사자가 어떻게 약속을 했는 거니까 제가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 물건 좀 빨리 팔아주면 5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 팔렸어요. 그러면 저는 정말로 500만 원을 줘야 되느냐?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죠. 안 주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300만 원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화가 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엇을 묻는 문제인 거니까 요 공인중개사 이 법 규정이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이거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은 당사자의 약정은 의미가 없죠.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임의규정이라면 약정대로 해야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이거 묻는 문제예요. 이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강행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강행규정 중에 이제 효력규정이라고 하는데, 강행규정도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강행규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의미가 없어요. 300만 원만 주면 돼요. 이런 것도 알면 실생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거 법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이거를 뭐 무리하게 쓰면은 굉장히 나중에 도덕적으로 더 큰 비난과 이상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게. 요게 강행규정, 임의규정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들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데 1월 1일 날 매매를 법대로 안 했다는 거죠. 요것도 무효예요, 무효. 요것도 무효예요. 근데 문제는 이미 정의에까지 지금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질문. 정은 보호될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요 두 사람이 거래를 했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강행규정 위반이라고요? 그러면 요거는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이거 매매가 무효가 된다. 질문. 등기는 이미 넘어갔다. 이때 판례는 을을 소유자라고 그럽니까? 병을 소유자라고 그럽니까? 아까 공부했잖아요. 계약이 무효인데 이미 등기는 넘어갔다. 우리 판례는 얘가 소유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권리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얘가 무권리자가 되어버리는데 얘는 등기부를 믿고 지금 거래했죠. 얘는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민법에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이때 얘는 얘 두 사람이 강행법규 위반한 거를 모르고 거래했어. 몰라는 사람이 선의자예요. 선의의 제3자죠. 그러면 얘는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정은 보호가 안 돼요. 이 경우는 보호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보호가 되는데 강행법규 위반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의 공신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얘가 선의자라 하더라도 보호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입법자들은 왜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이 경우에는 안 뒀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입법을 할 때 여러 가지 전체 중에서 요 정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자. 그런데 이것까지 두면 안 되겠다. 입법적 결단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없다. 외우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아니 이 경우는 왜 보호가 되고 왜 안 됩니까? 간단해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니까요. 근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몇 군데 있다고요?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쉽죠. 그래서 봅시다. 자, 그 위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추정 밑에 비교 위 사례에서 을과 병이 허위 표시가 아니라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매매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라. 핵심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 보호제도가 없다. 그러면 정답은 뭐라고요? 정은 보호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확장해 봅시다. 연습. 일부러 요거는 제가 상세한 해설을 안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조금 이제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요 사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1일 날, 칠판 보시죠. 1월 1일 날 매매계약회가 병에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정상적으로 됐어요. 얘가 소유자죠. 자기 물건 자기가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정에게 또 3월 1일 날 매매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등기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현재 소유자죠. 이제 옛날 소유자고. 5월 1일 날 을이 자기는 사고에 빠져가지고 1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했다. 이걸 알아차렸어요. 사고에 있어. 그럼 질문. 아까 사고에 빠져서 거래한 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졌죠? 우리 민법에서? 취소권이 주어졌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5월 1일 날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사고도 중대한 사고여야 되거든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5월 1일 날 취소권을 행사했습니다. 1월 1일 매매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한 거죠. 질문. 5월 1일부터 1월 1일의 매매 계약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1월 1일 처음부터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생을. 처음부터 이 매매 계약은 없던 일이 되어버려요.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려요. 무효. 처음부터 무효. 취소권은 이날 행사했는데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러면 무효하고 차이가 뭔가니까 무효는 1월 1일 매매가 옛날 허위 표시에서는 얘가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적이 없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무효인 경우에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리 얘한테 등기가 넘어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얘가 소유자라고 판례가 그랬잖아요. 근데 취소는 일단은 요 매매 계약이 유효했죠. 취소는 취소권 행사하기 전까지는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이 사람한테 매매 계약할 때는 소유자가 맞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매매인 게 맞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5월 1일 날 얘가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은 졸지에 이게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갑자기 지위가 무권리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5월 1일 날 얘가 취소가 되면은 이거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얘는 한 번도 소유자였던 적이 없는 사람으로 지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매매 계약이 얘의 취소권 행사로 인해 가지고 얘의 지위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권리자로. 이게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이거 아닙니까? 요날 취소하면 요날부터 얘가 무효이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처음부터 무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졸지에 요 1월 1일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니까 얘가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5월 1일 이후로는 얘의 지위가 뭐로 바뀌는 거니까? 무권리자로 바뀌어요. 무권리자로. 이건 처음부터 매매 계약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아까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얘는 무권리자한테 물건 산 거하고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죠. 그런데 뭐라고요? 무슨 조문이 있으면? 어떤 조문이 있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조문이 있으면 얘는 보호받는다 그랬죠. 이때 아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사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미성년자 요 네 가지라 그랬는데 요 세 가지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미성년자는 없어요. 미성년자 없어요. 요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우시거든. 요거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1월 1일) 날, 을이 만 17세인데, 1월 1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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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법정 대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독단적으로 배영에게 매매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럼 이 사람 소유자 되는 겁니다, 일단은 취소권은 있지만, 얘한테 취소권은 있지만, 아직 취소권을 행사 안 했으니까,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얘는 소유자가 맞아요, 지금. 취소권이 행사 안 됐으니까. 그럼 얘는 자기가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니까 3월 1일 날 또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등기 넘어갔어요. 이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한 5억에 팔았는데 5월 1일이 되니까 이게 7억으로 등기했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느냐. 취소권 행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그랬으니까 취소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취소권 행사했어요. 요 날부터 저 1월 1일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까?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요 1월 1일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고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이게 무효가 되니까 얘는 한 번도 소유자가 된 적이 없던 사람으로 지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럼 얘는 졸지에 무권리자가, 얘가 취소권 행사해버리면 얘는 졸지에 지위가 바뀌어버려요. 무권리자로. 그러면 얘는, 정은 무권리자에게서 부동산을 상골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리 등기부를 믿었다 하더라도 얘는 보호되지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무슨 조항이 있으면 보호된다고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보호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 보호가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성년자가 얘가 취소권 행사하면은 정이 아무리 선이더라도 얘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얘가 이겨요, 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선의의 제3자 부동산을 무권리자에게서 샀다.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무권리자다. 이때 그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는데 우리 민법 규정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그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외적으로 보호받는다. 근데 그거는 4가지밖에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효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허위 표시 하나 예를 들었고 이 108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09조에 착오가 있고 110조에 사기강박이 있는데 그다음 107조 비진의 표시라는 게 있는데 조문이 딱 모여 있어요. 요 4가지 경우에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말씀드린 허위 표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착오 규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사기강박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비진의 표시라는 건데 요 4가지 경우에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경우에는 정의 보호가 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의 보호가 안 된다. 이렇게 딱 외우시면 되는 거죠. 미성년자는 여기 없잖아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취소해버리면 미성년자는 재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가 최고라고 그랬죠. 이 차이가 발생해요. 이런 메커니즘을 좀 계속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초보 공부하시기 약간 어려운데 집에 가시면서 한번 음매보세요. 연습봅시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영역을 넓혀보자. 을과 병이 거래하였는데 1번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경우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2번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를 구분해보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없다. 메커니즘은 무효와 똑같다. 차이는 뭘까요? 무효는 가만 내버려둬도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취소는 얘가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무효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메커니즘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타의 경우 하나 볼까요? 선의 제3자 역시 거래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건 이런 겁니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민법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또 어떤 조문이 또 나올 수가 있는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죠. 지금 A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부모가 다 살아있다고 칩시다. 그럼 B가 지금 17세 미성년자인데 얘가 지금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부모가 법정 대리인 얘한테 영업하라고 허락해주면은 영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이 있었어요. 5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이 17세 미성년자는 뭐 영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방 씨하고 많은 뭐 거래를 했겠죠. 계약을 체결해가 거래를 했겠죠. 그러면 대금도 지급해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보니까 허락을 해줬는데 얘가 너무 영업을 시원찮게 해요. 아, 이거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7월 1일 날 요 영업 허락을 철회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는 요거를 취소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취소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철회가 법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입법자들이 입법을 잘못해가 취소라고 지금 법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요때의 취소는 철회의 의미다.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뭐 취소건 철회건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이 법정 대리님. 그러면 얘가 17세 얘는 이제 7월 1일부터는 영업하면 안 되죠. 부모가 허락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한 겁니다. 부모 말을 안 듣고. 상대방 시인은 부모가 이 사람한테 영업 허락한 거를 지금 철회했는데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둘 중 하나죠. 이때 얘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얘가 보호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업 허락을 철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영업을 강행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주문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은 이 사람이 영업 허락 철회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은 보호받아야 된다. 즉 그 계약을 체결했다면 매매 대금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악의자라면은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민법 군데군데 나옵니다. 군데군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등기의 공신력과 관련해가지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고 요거는 등기의 공신력과 관계없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규정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14페이지. 예를 들면 첫째 줄 법정 대리는 그가 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취소라는 말이 철회의 뜻이거든요.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조 2항에 이런 게 있는데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허락한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면 미성년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영업을 강행해버렸을 때 거래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있다. 이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그 제3자에게 와서 그 영업은 허락이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가 기본이라는 거죠.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이면 보호받고요. 어떤 경우에는 선의 플러스 무과실여야 또 보호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시험에 단골 문제죠. 어떤 경우에는 요건을 더 강화해가지고 무과실까지 요거는 하나 프린터에 없는데 예를 지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너무 특히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전문이 지금 A가 예금주예요. 채권자죠. B은행에 돈 맡겨놨어요. 1억 맡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채권자죠. 근데 문제는 C라는 사람이 통장하고 인장을 위조해도 관계가 없고 절취해도 관계가 없어요. 어찌됐든 이 사람의 통장과 인장을 위조해가지고 이 사람이 은행 가서 돈 달라는 거예요. 1억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채권자인 것처럼 보이죠. 통장하고 도장하고 비밀번호하고 이게 다 갖춰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점유라는 말을 썼는데 점유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뭐 지배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1억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사람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때는 앞에 준자를 붙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채권의 준점유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 470조에 가면 이 조문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종류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돼버리는 거니까 이 사람은 무권리자죠. 예금주가 아니잖아요.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실권리자죠. 근데 문제는 은행은 이 사람한테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통장하고 도장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은 무권리자에게 지급했으니까 이건 무효냐?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돈 달라고 하면 은행은 이중으로 이쪽으로 돈 지급해야 되느냐? 은행은 너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은행이 요 사람이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얘가 무권리자라는 거를 몰라야 되겠죠. 모르고 일단 이게 들어가요. 이게 몰랐다고 해서 이게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과실까지도 없어야 돼요. 무과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이쪽으로 돈을 지급해버리면 이게 유효로 바뀝니다. 면책이 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금주는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찾아 나서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거죠. 진정한 권리자보다. 이해가 됩니까? 첫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은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할 거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거냐, 항상 여기서 갈등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런 요건 하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방법이 없죠. 그 대신에 이거는 요건이 뭔가 하니까 무과실까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의이기만 하면은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이라는 거는 뭘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거에 있어 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 요거까지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제 은행 판례를 보면 당연히 은행은 선의 요건은 갖추겠죠.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 걸 알면서 돈 지급하는 은행이 누가 있겠어요. 선의는 당연히 갖추는데 여기서 이제 판례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뭐 셀룰로이드 그거 보고 막 정밀하게 통장하고 인정하고 이게 똑같은지 주의 의무를 어느 정도로 다 했는지 그거 다 판례가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14페이지 제일 밑에 민법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조문이 간간히 등장한다. 메커니즘은 전부 똑같다고 보면 된다. 자, 이제 계약법은 거의 끝났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5시에 오십시오. 이제 안 한 거, 불법행위 부당이득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분만 쉽시다.